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입의 문제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뇌의 불안감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 뇌신경의 흥분을 유발을 해서 혀와 입이 불타는 느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뇌의 불안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입안으로 찾아온 갱년기라고 표현했던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대해서 증상이나 통증 유발 신경, 발생 기전과 실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신경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전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부분의 구강작열감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경과를 보면 이비인후과나 치과에서 검사나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한의원에서 열을 내리는 한약을 드시거나 그것도 신통치 않으면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안정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런 약들을 드시거나 진통제를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복용해도 활활 타오르는 듯 느껴지는 구강작열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모든 통증은 괴롭기는 마찬가지지만 이 입안의 통증이 이렇게 심각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새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병원 어느 과를 가서 진료를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통증 때문에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병이라고도 표현하는 우라증이나 우울증, 불안감, 수면장애 등이 2차적으로 생겨서 정신의학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자율신경 실조증과 마찬가지로 무슨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붙은 질환은 명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교과서에도 구강작열감 증후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더 난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안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뭔가 대안을 찾아봐야겠다는 심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던 중에 나름의 치료법을 고안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구강작열감 증후군 3편 저희 병원 치료의 경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는 구강작열감 증후군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3, 4명 정도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답이 없다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치료 경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병원 내원 환자분들의 대략적인 치료 경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이 발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호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결과를 대략 정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 같고요. 평균 치료 횟수는 한 5에서 6회 정도이고요. 한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번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불편감의 한 70에서 90% 정도가 없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증상 발생이 하고 나서 한 1에서 3년 정도의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것 같고요. 평균적인 치료 횟수는 10회 내외 정도, 통증의 개선 정도는 기존 통증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이고 개인별로 뭐 더 좋아지는 분도 있고 덜 좋아지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 이런 분들은 한 1에서 3년 정도 된 증상보다 조금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수치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 교과서에나 다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조차 없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제가 최근에 치료했던 한 200여 명의 구강 자결감 환자를 간략히 정리해 본 결과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추후에 경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료를 보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살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긴다, 너무 괴롭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볼 수 있는 병원은 다 가봤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반쯤 자포자기 상태이지만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치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보셨다는 하소연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고서 호전이 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왜 이토록 고생을 했는지 안타깝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기억이 나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하시면서 낙담하시는 분들의 표정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는 없을지 문헌이나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던 중에 최근에 알게 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문의 간략한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논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조금 깊이 있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신경외과에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불안증, 우울증,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신경주사 치료와 함께 TMS라는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와 TMS를 병행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강 자결감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논문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신경주사 치료는 하진 않고 TMS라는 물리치료만 했는데 입이 아픈데 왜 뇌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TMS라는 뇌파 치료가 입안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은 구강 자결감은 구강을 불안하게 하는 턱 주변의 말초 신경 문제와 함께 이 뇌에 잠재되어 있는 뇌 또는 뇌파의 불안함이 함께 관여한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TMS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서도 TMS의 프로토콜이나 모드에 따라서 통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의 고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